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열수의 시한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공식 인정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파트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북한군의 파병과 희생자 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북한군 파병에 대한 북한과 러시아가 왜 인정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북한군이 이걸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강변하고 있는 것들을 좀 한번 보고요. 파병을 통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전술적 이익이 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5파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북한군 파병 및 희생자 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중순이죠. 국가정보원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 보고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초에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투입이 됐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4월 30일이죠.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1차 파병한 것은 한 12,000명이고 추가 파병한 것은 한 3,000명. 그래서 한 15,000명이 파병이 됐고, 그 중에 사망자 600명을 포함해가지고 4,700명 정도가 희생이 됐다. 이렇게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북한군이 파병이 돼서 북한군은 건재 단위로 이렇게 작전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러시아군에 분산 배치돼 가지고 작전을 수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돌격병 역할을 하고 또 총알바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제 스톰제트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스톰제트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가 죄수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그들을 전선에 투입을 하면 그 죄수들이 돌격병과 총알바지 역할을 한 것을 스톰제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죄수들도 사실상 다 소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군들이 돌격병과 총알바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북한군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 반응을 보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러시아의 전차라든지 포병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은 대부분 저런 총알바지 역할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희생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북한도 인정을 하고 러시아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기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025년도 4월 26일 날이죠. 게라시모프 총참모장과 푸틴이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그 영상회의를 통해서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을 했다. 근데 이 탈환하는데 북한군의 일정한 역할이 있었다. 그래서 북한군이 전문성도 있고 용감하기도 했으며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죠. 이것이 이제 공개가 되고 난 뒤에 이틀 뒤죠. 4월 28일 날 북한의 노동당 군사위원회에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죠. 거기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 그 입장문 발표한 것을 노동신문의 전면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래요. 러시아에 파병된 것은 러시아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결정에 의해서 파병한 거다. 그리고 영토를 해방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했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전투 위훈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충원탑이죠. 그걸 건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월 28일 날인데 동일날이에요. 동일날인데 이게 이제 한반도의 시계하고 러시아의 시간하고 좀 다르니까 같은 날 러시아는 크렘린궁 성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발표한 것이 바로 푸틴의 성명인데요. 북한군의 영웅적 행위와 자신의 조국처럼 북한군들이 러시아를 수호한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선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리고 존경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양국 간 우호와 설린, 협력관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성공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크렘린궁에서 푸틴의 성명을 통해서 발표했어요. 이 발표한 내용을 그 다음날 그대로 다시 노동신문에 게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월 26일부터 28일 이 사이를 보면 결국 러시아도 파병을 인정을 했고 북한도 러시아에 파병한 것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 북한이 이것을 인정을 했을까요? 러시아도 여태껏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애매한 말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도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이번에 인정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이렇게 인정을 한 것은 인정 시점을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울질 해오다가 쿠르스크 탈환이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쿠르스크 해방에 기여한 그런 것을 승리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북한은 이것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이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요. 이런 공개적인 인정을 통해서 러시아 북한의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러시아에 대한 확실한 반대 거부 이것을 요구할 그럴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그걸 요구하겠다. 어떻게 보면 청구서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러시아도 북한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북한이 계속 이것을 합법적인 파병이라고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데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러시아의 파병은 확실하게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에 위반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의 WMD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 및 장비 이것은 북한으로부터 북한에 수출도 못하게 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이 재래식 장비를 수입도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를 했거든요. 또한 군사훈련 북한과의 군사훈련이나 협력도 금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북한은 러시아에 수많은 탄약과 그리고 무기들을 수출한 것은 이미 알고 있고 그와 같은 증거들은 넘치고도 남을 정도로 그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무기 수출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확실히 위반되는 거죠. 게다가 북한군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가지고 또는 러시아에서 무기를 받아서 같이 여기에 전투에 참여한 거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렇게 파병을 인정한 것은 북한 스스로가 범죄 행위를 자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북한이 계속해서 합법적 파병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그 근거는 북한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은 2024년도 6월 19일 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러시아 북한 간에 맺어진 포괄적 전략적 이런 협력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 제4조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이건 조건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는 경우에 양 국가는 군사적으로 또는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2024년도 8월 달에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해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그 부분만 보면 이것은 러시아가 침공을 받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 그리고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제4조에 부합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이번에 러시아의 파병을 공식 인정하면서 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입장문에서도 얘기한 내용 중에 핵심이 바로 김정은의 판단에 따라서 파병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뭔 얘기냐 하면 바로 제4조에 의해 가지고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파병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이것을 보고 오히려 러시아에 먼저 파병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약은 2024년 6월 19일 날 체결이 됐어요. 그러면 러시아에도 이걸 비준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도 이걸 비준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비준하는 날짜는 언제예요? 11월 달에 비준되는 게 비준을 해야 이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언제 있었습니까? 이게 10월 달에 있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확실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에 위반되는 국제규범을 위반한
그래서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인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북한이 파병을 통한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전략적 이익과 전술적 이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략적 이익은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외교적으로는 러시아 북한의 동맹을 재확인하고 든든한 북한으로 봐서는 러시아라고 하는 뒷배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있을 거고요.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대북 제재의 구멍을 완전하게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원유 지원이나 경제 지원이나 이런 거 북한으로부터 입출입되고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한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인데 러시아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원유도 지원해주고 식량도 지원해주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군사적으로도 재래식 무기 장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4월 30날이죠. 국정원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반대 급부로 무엇을 제공해 줬는지를 국회 정부에서 보고한 게 있는데요. 정찰 위성 발사대 이거 제공해 줬다. 그리고 기술 자문도 해줬다라고 하는 거고요. 무인기 이거 몇 대 실물로 제공해 줬다. 그리고 전자전 장비도 제공해 줬고 SA-22라고 하는 대공 미사일도 제공해 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군사적으로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상 얼마 전에 4월 25일 날이죠. 북한이 5,000톤급 구축함을 진수를 했는데요. 5,000톤급 구축함에 대해서도 보면 거기에 상당한 러시아의 기술들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북한의 5,000톤급 구축함 진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공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군사기술 지원도 북한이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ICBM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첨단 군사기술 지원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하면 전술적 차원에서 북한이 이번에 파병을 통해서 얻는 이익도 있다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실상 북한 군들이 많은 희생이 있었죠. 돌격병으로 나가다 보니까 미끼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희생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북한군은 빠르게 현대전에 적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주의 통제 역할, 커맨 앤 컨트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왕좌왕하던 북한군들이 분대 단위로 소대 단위로 제대로 이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드론을 어떻게 이제 피하는지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걸 이제 우리는 드론 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드론을 격추하는 것도 이제 익히게 되고 전자전이라든지 또는 도하 능력, 도각 능력 이런 것들도 많이 배양이 됐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대전에 북한은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유심히 이제 살펴야 될 것은 바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탄약하고 무기 체계하고 많이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구형 무기라든지 구형 탄약들이 다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뭐 정밀도가 떨어져서 엉뚱한 데 가서 포탄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미사일이 날아가기 전에 미사일 날아가는 발사대에서 이게 폭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사실상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북한은 이 무기 체계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정밀도를 향상시켰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해서 굉장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이 철수할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동부 지역, 동남부 지역으로 재배치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처럼 조약 제4조에 충실한다고 하면 철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가 동부 지역부터 남부 지역까지 이렇게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 여기에 대한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20%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4조에 나와 있는 침공을 받았을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 지역은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가지고 이미 러시아 지역에 편입이 됐다라고 러시아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러시아군이 들어오면은 이것도 역시 침공하는 거다라고 강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독재 국가가 이런 규범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판단에 의해 얼마든지 그것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극단적인 두 개의 시나리오가 존재하는데 이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 하는 것은 푸틴과 러시아가 전략적 합의가 있게 되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북한군 희생에 대한 내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한이 많이 노력할 거다. 그래서 전투 유언비 설치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그 부모들이 여기 희생된 것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 내에 4,700명의 전사장자가 발생을 했는데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 가슴과 그 고통이. 그런데 북한은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히려 이런 희생을 통해서 조선과 러시아 간의 동맹을 아주 전략적으로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명예를 아주 더 높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달랑 전투유언비 하나 만들어주면서 오히려 이들이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선전선도 소위 말해서 영웅화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작업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체제 안정을 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북한 간의 관계는 당분간은 순항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푸틴 대통령의 성명 발표의 그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국 간의 우호, 설린 협력 관계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고 향후 모든 분야에서 성공적이고 역동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러시아 북한 간의 관계는 당분간 순항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죠. 이 대변인의 발언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필요한 경우에 조약에 따라서 상대방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반도에 만일 전쟁 상황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 러시아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아주 유념하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 한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파병함으로써 굉장히 관계가 좀 껄끄러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껄끄러운 관계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한국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거지, 한국 외교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빨리 끌어들이는 것이, 그래서 러시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러시아의 관계를 재회복하는데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공식 인정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